1.5도 도달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산화탄소를 다 줄여도 못 막는다.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데 지금? 발버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버둥을 저는 ESG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에 투자하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다.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 채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독자들이랑 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더 좋은 서로가 좋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연결이 돼 있다. 이게 뭐 이호석 메타버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플랫폼은 구글이 만든 플랫폼 iOS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만든 이 플랫폼 두 개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메타버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호석 메타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와이스트림 메타버스 다 각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야. 다 존재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게, 야, 메타버스는 여기도 땅 있다고 우리 저기도 땅 있다는데 그거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각자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름의 가치를 갖고 그럼요.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단, 그 안에서 그 가치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공간 내에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성장하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철학적인 그런 기반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그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티. 네. 뭐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유튜브의 핵심도 저는 커뮤니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자기네 채널 영상 하나를 재탕하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를 써먹는 것보다는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맞아요. 같이 성장하기 위한 게 저는 그게 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야시우라는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걸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엄청 그 제가 머리에 도끼를 맞은 것처럼 막 맞아 이렇게 했던 게 그분이 얘기하신 표현이 이거예요. 영어인데 이제 long-term value는 comes from communit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long-term이에요. long-term. value인데 그냥 long-term. 장기적인 가치는 커뮤니티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와 저는 곱씹어 볼수록 너무 맞아요. 와닿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거기서부터 가치가 나오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모든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20년 전쯤에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인포메이션, 뭐 정보화 시대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이 IT가 뭐냐, 인포메이션이 뭐냐, 정보화가 뭐냐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커뮤니티 그리고 뭐 메타버스, 가상자산, 탈중앙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딱 거기서 그 다음으로 한 계단 올라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영어로 소유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소유권인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하죠. 소유권, 오너십이에요. 오너십, 주인의식 그런 개념이죠. 처음에 주인의식 강요받았던 주인의식, 그게 사실은 오너십이거든요. 그리고 소유권이고요. 근데 이 개념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NFT 뭐 난리 하는 것도 사실은 그쵸.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옛날에 팔만대장경이 나와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책을 하나 쓰려면은 책을 하나 다 써야 되는데 그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서 생기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발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던 거를 원래는 옆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게 됐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개발이 아까 말씀하셨던 2차 뭐 해가지고 WWW 해가지고 정보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동시에 뿌려져. 이게 또 엄청난 그런 혁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됐네. 지금도 근데 유튜브를 통한 혁신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로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해주고 있잖아요. 교육시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NFT가 되면 소유권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지적 재산권이 이게 거래되기 시작하면 오너십이 생겨서 거래되기 시작할 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서로 간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연결해서 제가 강조했던 무형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해보면 제가 사실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딱 하나 강조한 게 뭐냐면은 무형자산하고 좌초자산이에요. 네, 네. 무형자산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그런 뭐 지적 재산권 뭐 등등 여러 가지 무형자산이 있는데 이 무형자산이 거래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이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래가 안 돼요.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은 거래가 쉽거든요. 네네네. 물 이거 뭐 1,000원 사잖아요. 네, 편의점에서. 네, 네. 근데 그 편의점에 계신 분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 지식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형자산 자체는 거래 자체가 안 돼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도 거래가 안 됩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얼마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거래가 안 돼요. 왜냐면 애플이 왜 팔아? 팔 리가 없잖아. 그렇죠. 망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M&A 되지 않는 이상 안 팔려요. 근데 집은 팔리잖아요. 네. 옆집 팔렸잖아요. 옆집이 10억이에요. 나도 그럼 10억인가 보다 하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옆집이 거래가 되니까 나는 10억이라고 평가를 하죠. 네. 두 번째 안 되는 게 평가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평가가 안 돼요. 무형자산은 평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정도 가치가 있는지가 평가가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부음 아니면 버스트예요. 그러니까 부음 아니면 버스트야. NFT 막 뭐 거품, 당연히 거품인 거예요. 네. 아니면 버스트고.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 연예인인데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요. 엄청 밸류가 있어. 무형자산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술 먹었고 음주운전했어. 이 그냥 버스트 되는 거죠. 버스트. 바로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는 가격은 네. 항상 유형자산하고 좀 다른 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격을. 근데 이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네. 다 무형자산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2,900이 뭐 2,300이 오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뭐죠? PBR 한 배는 안 깨질 겁니다. 이걸 얘기하죠. 네, 저도 네, 많이 네, 얘기했고. 네. 근데 지금 애플의 PBR이 몇 배인지 아세요? 세본 적은 없지만 네. 엄청 엄청 높겠죠. 거의 유형자산이랄 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그쵸. 엄청 높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PBR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작년 2월 달에 쓴 보고서에 16배나 돼요. PBR이. PBR이. PER도 아니고. PER도 아니고 PBR이 16배예요. 라고 해서 보고서 썼는데 어제 제가 체크해보니까 몇 배인지 아세요? 48배입니다. 그만큼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그렇죠. PBR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예. 미국에서는 안 하죠. 미국에서는. 예.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중후장대 산업 팔 때나 좀 보던 거. 오래됐죠. 안 한 지가.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무형자산이 거래되는 게 또 NFT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형자산 디지털 컨텐츠가 여기에 이제 그 뭐 등기 번호가 붙어가지고 거래될 수 있도록 이게 해주는 게 이제 NFT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자 NFT와 관련된 주식이 뭐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이 거래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넣겠구나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이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화폐가 너무 많아져서 넘쳐나서 자산 가격도 너무 올라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다 돈이 들어가면 통화량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이야기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NFT 하나가 뭐 몇십억의 거래가 됐대 뭐 이런 것만 피상적으로 좀 화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본질을 보면 무형자산의 어떤 거래부터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게 하나의 또 가치가 될 수 있을 테고요. 혹시 NFT 사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저는 안 사봤습니다. 저도 NFT를 하나 사봐야 되나. 왜냐면 요즘에 그 미술품도 조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신진 작가들 작품도 뭐 한 150만 원 하던 게 거의 뭐 한 800~900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대요. 맞아요. 그래서 NFT 같은 것도 지금쯤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놔야 이 NFT가 이제 만연해 있는 시대에 좀 해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따님이 있으시죠? 네네. 종종 그 유튜브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아빠 방송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오고. 네네. 저희 딸들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제 밀어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딸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의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요즘에 NFT라는 게 있다? 막 이런, 뭐 돌멩이 하나가 몇십억이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중에 몸을 쓰는 노동자가 될래? 아니면 지식을 쓰는 사람이 될래? 근데 그것도 곧 컴퓨터 AI가 대신하게 될 거야.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럼 나 이제 학원 안 가도 돼? 그렇지. 놀아야 되는 거죠. 놀아야 되는. 근데 이게 되게 이제 고민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요. 고민인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 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예. 뭐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을 하면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아까 무형자산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 자녀분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저는 이제 좌초자산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네네네. 제가 이제 미스터 마켓 이 책에서도 그 얘기만 했거든요. 좌초자산 이야기만. 사실은 이제 주제가 좌초자산인 거예요. 기후 얘기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좌초자산은 가급적이면은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 싼 거를 저걸 사지 말라고 그러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아예 그냥 저는 관심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자산들 네.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성장주가 안 좋고 뭐 가치주가 좋다고 하는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 전통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도 금리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만큼이었을 때는 요 정도 성장하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성장해야 되는 그게 더 갈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성장주 내에서도 옥석가리가 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이 투자는 성장주에 집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좌초자산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기후위기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내년에도 또 기후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기후얘기. 당연히 나오죠. 인류가 지금. 살아가는 한.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좀 이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에도 영향 주고 여러 가지로 영향 주는데 저는 이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인류의 발버둥이 시작될 거다. 왜냐하면 그 여러 보고서에서 우리가 지구 온도가 뭐 산업혁명 이후로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1.5도 이상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되는데, 뭐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수철이 있잖아요. 네, 네.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요. 잡아당겨도 돌아가지. 네. 더워졌다가 시원해지는 거죠. 지구가 더워졌다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더워지면은. 네, 네, 네. 빙하기가 온대며 시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냥 포텐심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네. 다시는 못 돌아오지 돌아오죠. 않죠. 이게 문제예요. 1.5도 이상, 2.5도 이상 올라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올해 9월 달에 나왔던 IPCC 6차 보고서에 보면 1.5도 도달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산화탄소를 다 줄여도 못 막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너무 뻔한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올해보다 더 심해질 거고, 내년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건 너무 명백해요. 네. 근데 그냥 잊고 싶어 할 뿐이지,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럼 다 죽는 건가? 그럼 이산화탄소를 뭐하러 줘? 그냥 내연기관 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점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방법이 없는데, 지금?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발버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버둥을 저는 ESG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네. 우리가 25기가톤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유엔에서 나왔어요. 25기가톤. 네. 근데 25기가톤을 줄이려면은, 지금 우리가 스케줄로 따지면은 매년 12%씩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안 줄였으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사실. 근데 작년에 얼마 줄었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 다 줄었고 GDP 엄청 감소했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안 갔고 공장 문 닫았고 재택했고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11% 줄었습니다. 11%. 네, 12%씩 줄여야지 25기가톤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예. 못 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뭐 팬데믹 상황에 준하는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는 또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나? 못 하잖아요. 그럼 답이 없네?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거기에 있는 저장돼 있는 같이 얼어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1672기가톤이에요.
우리가 2030년까지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목표한 게 25기가톤인데 네. 1672기가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녹으면. 근데 왜 작년부터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기후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냐? 네. 이게 녹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미 이게 녹아가지고 땅이 막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니까. 시베리아에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벌써부터 녹아? 벌써?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거 줄이지도 못했는데, 1600,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 발버둥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발버둥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뭔가가 만들든가,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기차가 나오든가, 내연기관 그냥 아예 다 문 닫아버리든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기술에 투자하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다. 그게 ESG가 강화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예인데요.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뭐 유전자 편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나름 열심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게, 효석아, 야, 기후위기 여기서도 난리야. 그러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하는 데서도. 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여기서도 지금 그 식물인데, 예.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기존의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10배 이상 흡수하고, 뿌리 속에 가둬놓는 그런 식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엄청 개발하고 있어. 그 개발해달라고 지금 돈이 엄청 들어와. 이게 ESG인 거예요. 이게 ESG인 거예요. 네네네. 자, 네가 지금 이게 물론 제가 말한 거에 완전 구라 같고 뻥 같고 사기꾼 같겠죠. 근데 그런 사기라도 지금 이런 제가 말한 기후위기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야, 너라도 만들어라. 이렇게라도 해라. 이런 움직임이 ESG라고 평가한다면, 저는 그냥 뭐 단순히 뭐 ESG 워싱이 있고 막 거짓말 치고 막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진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도 ESG 투자 중에 하나가 될 테고, 그로 인해서 환경 관련 기업에 이제 투자가 많아지는 거는 곧 탄소를 저감시키는 데다가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 거고, 속도를 또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 되면서 왜 앱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투자하고 그런 기업들의 돈이 몰리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 시대에 맞는 투자 행위도 하나의 흐름이니까. 무용자산, 메타버스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는 게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덜 움직여야 되고, 이런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연결이 돼 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큰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한 게, 이 사고의 흐름을 약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는데, 그 특히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 시장에서의 흐름 위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환경 기업들이 뜬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만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큰 흐름은 오히려 또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주식을 이제 한지 뭐 15년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처음 주식을 할 때부터 제가, 나는 주식 너무 재밌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왜 재밌냐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 벌어서도 그런데, 주식으로 보는 세상이 너무 재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주식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칼럼도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뭐 뜨는 거 없냐? 그럼 미리 가지고 있다가 뜨면 팔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고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 산업이 변하고, 나중에 3년, 4년 후에 진짜 그 산업이 커져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되게 중요해요. 투자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지만, 자산 배분을 할 수도 있고, 퀀트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전히 그냥 펀더멘탈 분석하고, 기업들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재밌어서요. 근데 그 재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 그럼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겠다.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있어? 야, 기후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야,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회사에는 취직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저는 되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본질인데. 네. 이제 뭐 여의도에 있는 이제 주식쟁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정보 모임들 있잖아요. 뭐 스터디 모임일 수도 있는데, 다 이제 그런 데 가면은
그런 거 봐야 이제 뜨는 거 뭐냐, 다음 뭐냐. 근데 그게 필요하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돈 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으로 보는 세상. 그래서 이 책에도 보니까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뭐 ESG 이런 거 이제 강조를 해 두신 거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이고, 평소에도 무형자산 투자 많이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약간 여기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형자산 투자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약간 그것도 좀 너무 넓잖아요, 많고. 그쵸.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